수업 이어서 갑니다. 145쪽. 이용조가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수습됐던 걸 이어갑니다. 기록과 설치갑니다. 노자가 늙을 노자예요. 60세가 넘으면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과거시험을 봐서 어떻게 보면 원풀이 좀 해주는 거죠. 네, 기록과 일시적으로 실시됐다. 노비정모법. 조선시대 노비소송의 신분과 주인을 결정하는데 모계를 따르는 법. 조선 후 양이 감소하여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죠.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양인하였다. 이거 되게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비정모법. 조선이나 고려 공통적인 게 노비는 일천즉천이었죠. 양계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그 가족이 노비가 됐다. 한 번 노비를 영원한 노비였던 것들이 이제는 노비정모법으로 노비정모법을 했다. 말 그대로 설명할 게 없겠죠. 그대로 읽었던 것이니까. 노비정모법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노비 신분이고 어머니가 양인 경우에 그 자녀는 양인을 해주겠다. 설명 더 해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노비공간법. 국가는 공노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성이 떨어지자 입영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봉노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이 들으나 노비들이 요구를 신공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게 했다. 2필에서 1필입니다. 노비공간법은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겠다. 즉 돈은 부족한데 노비 숫자가 증가됐을 경우에 노비를 애거노비로 전환시켜주고 그에 대한 몸값을 받게 되었다. 탕평책 잠깐 언급했던 게 반복됩니다. 이용조 때 탕평책. 완론 탕평책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용호 아닙니다. 이용조 때 완론 탕평책.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인사를 갖다가 관직에 앉히게 됐다. 목적,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 대폭 정리의 밑줄 긋습니다. 즉 분당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이조 난관과 한림들의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제도를 폐지. 추천제 폐지. 왕권을 강합니다. 결국은 서원 대폭 정리와 이조 난관들의 임명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다. 이모하변. 간단하죠. 이모하변은 자기 아들이 죽은 과정을 갖다 얘기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어간 사건, 이걸 이모하변이라고 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자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인자난. 영조가 경종을 죽인 것 같다. 소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인자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소론들이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켰다. 서울을 점령했다, 못했다? 못했다. 어디에서 끝나게 됐다? 경기도 안성에서 관민의 힘을 합쳐서 진압하게 되었다. 그다음 기후처분 안 하셔도 되고요. 서원정리. 계속 나오죠. 붕당의 뿌리를 제거해 공론의 주자에 인식된 살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정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원정리. 붕당의 뿌리를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제거하겠다. 서원정리. 그래서 살림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설명드렸죠? 서두에. 가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한 관료들을 사림이라고 한다. 16세기 이후에. 이 사림들이 스승이죠. 사람들이 스승을 갖다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을 하사해서 산처럼 돼버렸네요. 살이면 수처럼 되고 이런 산처럼 돼버렸네요. 살림도 제각이 됐다. 대표적인 인물이면 숙종 같은 세력, 아니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동색 금원패, 집마다 동색 금원패를 집마다 걸게 하여 당파끼리 혼인을 금지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같은 붕당끼리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동색 금원패. 전랑의 권한 약화,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 자대권과 3사의 관리를 관리하는 통천권 혁파, 전랑의 권한 약화. 결국 모든 권한이 살림이 아니라 왕의 인사권으로 다 넘어오게 됐다.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청유놈, 통은 통했다는 얘기죠. 통할 통자니까. 청요직으로 서울들이 청요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겁니다. 진출 허용했다. 실질적으로 서울들이 이영조 때 등용된 사람은 없어요. 정조 때 등용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울들이 문과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처음 터줬다. 이걸 통청유놈이라고 불러요. 통청유놈. 이영조입니다. 서울들의 서울. 서울들이 문과응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정유절목, 그건 정조죠. 실제로 서울 사인방이 문과응시하게끔 기회가 부여됐다. 그죠? 유득공 같은 인물들, 유득공,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문과응시를 하게끔 하죠. 이걸 정유절목이라고 불러. 통청유놈, 정유절목, 이영조와 정조 시기에 처음으로. 되게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그죠? 사람 신분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되게 형평성의 원칙이, 요즘 말처럼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고구마 수입. 이거 기출문제예요. 되게 쉬운 게 나왔네요. 네. 고구마 수입. 조엄이 구황작물이 고구마를 일본에 들어왔다. 일본에 갔다가 쓰시마죠. 네. 쓰시마를 통해서 일본을 갔다가 다시 쓰시마를 조선으로 건너오잖아요. 그죠? 쓰시마에서 구황작물 고구마를 농사 짓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우리 조선에서 고구마가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던져주고 이영조식의 정책 하나를 선택지로 고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예요. 선생님 모의고사 이렇게 넣을 겁니다. 어떤 걸 하나 던져주고 이영조 정책을 던져주고 다른 이영조 정책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정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종식. 자, 이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 들어왔다는 것, 대신에 감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감자는 청나라에 들어왔어요. 청은 우리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 충청도와 전라도 쪽 가면 이걸 북쪽에서 왔다 해서 북감자라는 표현을 또 써요. 훨씬 더 편해졌죠. 아, 북감자는 청이겠다, 감자는. 근데 가끔 감자와 고구마를 구분 못 하신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수험생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전혀 식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만 그냥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남자한테 물어보자. 감자와 고구마 구분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남자들 그 구분 못하는 친구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르라 하다가 지금 애 하는 거지, 지금 몸이 더워서. 구분할 수 있어요? 감자, 고구마? 약간 몸이 더운데, 내가 몸이 더운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잡으라고. 자, 고구마 어디라고? 일본. 감자는 앞에 뭐 집어넣는다? 앞에다 북 자는다. 우리가 북쪽인 나라니까 청나라겠지. 그렇게 살짝만 말 단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훨씬 더 이해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야. 고구마, 북감자. 맞죠? 고구마, 영조. 지금 외워졌잖아. 나중에 고구마 나오는데 영조는 정조 헷갈린단 말이야. 네. 영원이 우리나라의 구황작물을 해결해줬잖아. 영조가. 다시 한번. 이건 구황작물이잖아.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쌀 생산이, 이게 주식이 쌀인데 쌀이 떨어지면 대신해서 먹는 게 구황작물이잖아. 그지? 우리 영구이, 영조가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가져와서 해결해줬네요. 영구이. 지금까지도 구황작물에 포함되잖아요. 고구마. 정조 가겠습니다. 자, 좀 다 지울게요. 너무 많아졌어. 정조부터 가겠습니다. 재료에 사료가 조금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 사료입니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후사로 왕이 올랐습니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두세자의 형입니다. 정조는 1772년 사두세자의 죽임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이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게 왕을 이겼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러니까 사두세자가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세자의 형의, 요즘 치면 형 밑으로 자식을 등록하고 왕을 만들어주는 거. 편찬사부터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조와 정조의 편찬사비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오늘 복습할 내용은 영조와 정조의 책 비교 계속 볼 것. 오늘 한 30분 정도 볼 것. 수업 끝나고 영조의 책과 정조의 편찬의 책 구분 좀 해보실 것. 대전통편. 이 법전은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찬서죠.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도전이 만든 게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가장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언제 만들기 시작했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 때 완성하죠? 성종 때 완성하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시기에 대한 사실이 그러면 세조가 되는 거고, 완성된 시기에 물어보면 성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은 절려있어, 지금. 눈 좀 떠봐, 크게. 근데 눈이 지금 감겨 있어. 좀 정신 차려봐. 전륜 저 뒤에 좀 서. 속자들한 책이 나오네. 무조건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속보인 임금. 자기 아들 죽고 났는데 꿈에 나타난다고 징징거리고 울고 있다고. 속보인 임금, 속대전. 이거에 대한 속편입니다, 이렇게. 이걸 두 개 합쳐볼까요? 정조 때 합쳤네요. 대전, 통편이 되겠네요. 통이니까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를 합쳤네요. 이렇게 합친 게 대전 통편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전 해통. 연보로 붙는 고정이지만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 해통이 만들어지죠. 구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책 5권이야. 법전이야. 그래서 조선의 법전이 만들었다는 게 조선의 법을 성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 글로써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려시대에 법전 만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 불문법이잖아요. 그죠? 불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 뭐라 불러요? 고려라는 나라를 중세국가라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세국가라 하지. 근세국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행정이 시스템화되었다, 체계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세하란 말은. 오케이? 근세하란 보다 행정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갖춰지고 있다. 법 체계도 갖춰지고 모든 제도들도 하나씩 갖춰지더라. 이런 사회를 다 근세사회. 고려를 중세사회. 그리고 1876년 강화도작 이후부터 일본의 세력들 주은 이 시기를 우리는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현대와 가장 가깝다는 뜻이야. 가까울 근자니까. 그래서 근현대사. 우리 상중하 학원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근현대사라고 하지. 어디가 가장 가깝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사회. 근현대사. 행정이 시스템화되기 시작했다? 근세사회. 이거보다 한참 더 오래됐다. 중세국가. 고려를 중세국가라고 불러요. 가운데 좀 있다. 좀 됐죠? 자, 봐요. 영종조되면 어떻게 완전히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이 탁탁 잘 잡아지죠. 이게 좋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는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장하게 되면 이게 배가 난파선이 돼. 난파선이 아니면 되게 산 위로 올라가야 돼. 순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사회 복잡다단한 이 사회 시스템화되고 법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면 되게 힘들어지겠죠. 자, 대전 통편 여기 있습니다. 이쯤에 잡아야 됩니다. 이건 안 보고 막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안 보고 선생님 쓰는 그대로 내용도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동문희곡, 예규문서입니다. 예규문서를 정리했다. 전운옥편, 경의자전을 번져서 만든 한자 사전이다. 근데 책 제목이 전운옥편이야. 근데 우리 현대사에서 뭐라 불러? 한자 사전을 뭐라 불러, 통상? 옥편이라고 부르지. 이건 되게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야. 역사학자들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걸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옥편하면 그냥 한자 사전인 것처럼. 그죠? 우리 영어 사전 같은 영어 사전 또는 영어로 뭐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한자 사전은 옥편 이렇게 돼. 네. 그냥 불문법이 돼버렸어. 그냥 옥편하면 한자 사전이야.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 책 제목이 전원 옥편이 하는 걸 구분 좀 해주시면 돼요. 추간지. 추간지. 형조의 별칭이에요. 추조가 형조의 별칭이야. 추간지 당이 뭐야? 형법전이지, 쉽게 해서. 형조의 다른 별칭을 추조라 불러요. 그래서 훗날 우리 천주교 처음 적발 때 추조 적발 사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 카톨릭 신자들 첫 번째 발견해서 터진 사건, 추조 적발 사건. 형조의 간원들이 명동 명예방 부근에서 카톨릭 신자들 체포했다 이런 뜻이에요. 추조 적발 사건이란 말은. 형조란 말은 추조의 옛말이야. 즉 형조의 옛말이야. 추조 적발 사건, 추조, 추간지하면 형조의 별칭에서 즉 형법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정립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탁지지, 호조의 별칭이 탁조예요. 호조의 별칭이 탁조예요. 그래서 이걸 탁지지라 불러요. 옛날 관청 이름이 두 개, 세 개씩 불렸어요. 이렇게. 네. 우리 보통 홍문관을 뭐라 한다 불렀어요? 홍문관을 뭐라 불렀어? 옥당이라고도 불렀죠. 옥당. 처음 들어봅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시험이랑, 선생님, 저런 거 안 나오겠죠? 내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안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요. 네. 홍제정서, 정조의 개인 문집, 동궁 시절부터 국왕 제기간에 있었던 여러 시문을, 유능을 또는 교지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 홍제, 뭐 공부를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임금, 정조 임금의 홍제전서. 쉽게 해서 시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 임금의 시문집.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무해도보 통지, 별표 3개 정도. 무자가 들어가죠? 무해도보 통지. 도자도 들어갔네요.
그림도 짜죠. 규장각 검서가 아닌 이덕무, 박제가 서울들이죠. 장용령의 장교인 백동수 등이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훈령령 병서로 모두 24가지 기회로 구성되어 있다. 모효동 통지. 모효도 통지. 네. 그림과 글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에 무예의 기술을 갖다 전부 다 기술했더라. 모효도 통지. 장용령의 대장인 백동수, 서울로서 정조의 측근이 되었던 박제가, 이덕무 등이 참여하게 됐다. 무예도보 통지. 이게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등록했나 물어본다면 맞긴 맞는데 북한이 했어요. 원본이 북한에 있어요. 원전이. 이거 한번 했잖아요. 유네스코 할 때. 기억나야 되는데. 안 나는 사람은 이건 기억하시면 돼. 무예도보 통지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북한 애들이 했다고. 이런 게 함정파고 처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땡큐 하고 맞히시면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다 독도 간도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 드립니다. 유네스코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최근 며칠 전이죠. 한 2, 3일 전에 가야 문화 부분이 유네스코에 새롭게 등재됐습니다. 가야사, 가야 문화 유적이 있는 지역들,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부, 전라도 지역 일부 지역, 가야 문화 부분이 이번에 2023년이죠.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한 2, 3일 됐던 것 같은데 벌써. 사고전서, 그 다음에 고금도서집성. 자, 고금도서집성 뭐죠? 청에서 수입한 백과사전이다. 옛날에 글과 그림들 다 모아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고금은 옛날이니까 옛날에 글과 그림을 다 모아놓은 책. 청나라에 수입한 백과사전이다. 별표 갑니다. 백과사전인지 편찬한 건지 물어본다고? 봐봐요. 고금도서집성을 정조 때 편찬하였다. 이건 틀린 지문이야. 수입서를 갖다 편찬하진 않지. 내가 직접 쓰는 걸 편찬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수입서를 내가 편찬했다고 하지. 수입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입서인지 편찬한 건지 구분하고 물어보는 거야. 고금도서집성은 편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점이 된다. 사고전서. 고금도서집성의 미비점을 보완한 수입서로 마찬가지로 수입서 2개 묶어주셔야 되겠다. 계유화에 보관됐다. 계유화는 서재예요, 서재. 서재, 책을 보관하는 창고죠. 일성록. 세손 때부터, 세자식부터 썼던 일기책, 일기입니다. 정조 즉위 후에 정식화되어 규장각에서 작성되기 시작했다. 일성은 조선왕조 실록의 저본이다. 즉 1차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본다. 맞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조선 왕조 일성은 조선 후기부터야. 영조부터 실시됐어. 근데 영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조는 실시는 했지만 영조가 쓴 일기책이 없어. 그래서 포함되지 않아. 대신에 정조부터는 일기가 남아있어서 여기에다가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출제되냐면 조선 전기의 일성록 실록에 저봉이 됐다. 이렇게 되면 틀린 점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진짜 조선왕조 실록을 출제 이론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나오게 되면 아마 내가 봤을 때 99번은 틀릴 거야. 일성록보다 세자의 일기다.
영조 때 쓰기 시작했다. 근데 영조 때 쓰기 한 영조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정조 때 실록이, 정조 때 일기, 일성록이 1차 자료 저본으로 쓰게 됐다. 근데 조선 전기부터 일성록이 조선실록의 1차 자료로 사용됐다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완전 최고 난이도가 될 것이다.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조선실록 단독문제는 전부 다 7급이에요. 9급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등급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어떡할까요? 일반인들도 보는 한등급 시험을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학생한테 배웠어. 그건 쪽팔리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공무원 시험 수준이 훨씬 더 높아. 한등급보다. 한등급은 보면 막 답이 나와. 막 미치겠어. 네. 이거 공부도 한등급 봐봐요. 와, 씨. 너무 쉬운데? 실제 시험장 가봐요. 제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시험장 가면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 두 개 틀리거나 되게 잘 본 거고 50문제 되니까. 근데 막 씩씩거리고 나와. 와, 씨. 이거 왜 틀렸지? 와, 미치겠네. 씨. 선생님 수업 시간 수십 번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왜 틀렸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한등급 문제는 일종의 역사의 대중화의 어떤 필요성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역사에 관심 가지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문화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역사를 문화로 인식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면 했을 때 역사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애국적인 심상도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공무원 시험에 최고 난이도로 나온다면 아마 조선왕조실록 편찬에 대한 얘기, 일성록에 대한 얘기를 살짝 집어넣을 것이다. 만천명월 주인홍. 이거 10년 전에 한 번 나온, 3년 전에 한 번.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 백성을 만천. 천자가 네 천자예요. 네 천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뇌에서 물이 쭉 흘러면 이렇게 커다란 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뇌가에 물이 흘러서 쭉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만천의 뷰와 그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월, 밝은 달을 태극이요 군주인 나 정조라고 얘기하고 있다. 군주관을 확립하게 하여 정조가 직접 지었다. 창덕궁원의 전덕장이라는 데 기둥에다 글을 새겨넣기도 했다.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 일종의 종조인계 호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 종조의 어떤 사관이라 할까요? 종조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 자기가 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짱. 본인이 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해동농서. 해동농서. 최근 기출입니다. 서호수 등 우리의 농학을 중심으로 중국 농업에서 수용하여 체계화된 농업. 해동농서. 이게 어렵죠, 지금 현재. 영정지, 정전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조라고. 자, 보시면, 저 위에 동문희고 봐봐. 동문희고가 청나라 일본에 관련 외교 문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동농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농업 기술을 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기록과 중국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야? 정조야. 해동농서, 그 다음 제위에 동문희고, 증보문헌비고, 홍봉안이 동국문헌비고를 수정함으로써 수정증보함으로써 정조 때 증보했다가 옛날 책을 가진 사람은 순조로 되었을 거야. 순종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최근에 수정이 된 부분은 순종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순종 때 간행되었다. 정조식의 정책가입니다. 준논탕평책.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영조는 안논탕평책, 정조는 준논탕평책. 됐죠? 주로 어떤 사람을 등용했나요? 소론과, 끝에 줄만 봐. 소론과 남인 계열의 시파들을 등용하게 됐다. 소론과 남인입니다. 결국은 노론 벽파들은 전혀 등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부 처음 하신 분들 있어서 봐봐. 노론에는 벽파가 있고 시파가 있다. 노론의 벽파, 시파. 이 사람들은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시파 갑니다. 여기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자, 봐봐.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지? 사도? 세자. 앞으로 사도세자가 왕 될 사람이잖아. 그잖아. 경종을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잘못 적었어요. 영조를 지지하는 사람. 수정, 착각, 쏘리.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죠.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을 시파라 불렀어요. 누가? 벽파이들이 얘들 부르는 명칭이에요. 시파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대 없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마음대로 한 애들 갖다가 시파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벽파이들이 시파를 좋은 의미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불렀어요. 사도자를 보냈는데 사도자 죽어버렸네. 지지하는 일주일 있다가 죽어버렸네. 죽었죠. 그럼 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굴 가는 거야? 사도자의 아들이 누구죠?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에게 얘들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뭐죠? 변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본인의 의지를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벽파와 시파. 당연히 정조 세력은 누구죠? 벽파를 등용하지 않겠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조 세력들이. 훗날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등극할 때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홍구경이죠. 홍구경 초기에 자기 아버지 세력을 죽였던 벽파 세력들을 제거하죠. 벽파 세력 4인방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제거하죠. 그리고 훗날 홍구경이 역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정조에서 홍구경도 제거가 됐죠. 이렇게. 혹시 홍구경 나오게 되면 영조 말기와 정조 시기에 홍구경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면 일명 이 사람이 세도정치 출발로 봐요. 우리가 순조, 혼정, 철종 이때가 이제 보통 세도정치를 얘기하잖아요. 본격적인 출발점이 여기에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처음 등장하죠.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오른팔로서 무한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세도정치를 누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조를 배신하자 정조가 그렇게 아꼈던 홍구경이 제거가 됩니다. 왕권 강화책, 장용령 설치. 볼까요? 1794년 도성 중심의 내연과 그의 수원 성각 중 심의 예형으로 확대, 편제, 기존 5구년과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장용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장용령에 대한 얘기. 자, 정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침실에도 막 화살이 막 빵빵 날라와서 박혀 여기에. 여러분 같으면 잠자고 있는 침대에 잠자고 있는 화살이 내 벽에 확 박히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겁나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지금의 우리 아파트 구조에서는 현대 건물에서는 아파트를 뚫을 수가 없죠. 화살이 날라와서. 기관포로 쏘면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옛날 집이니까 뚫리겠죠. 그래서 장용령의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은 중앙군으로 쓰겠다. 전국에 방이 붙여져요. 생각보다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점차 인원수를 늘려요. 5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쭉 3000명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장용령의 병사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정조 임금의 왕의 권위는 더 한층 강화됩니다. 장용령을 통해서 정조의 어떤 정책들이 꽃을 피웠다. 장용령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수원 하성 건립이 가능했다. 왜? 정조가 자주 수원까지 행차하는데 장용령의 병사가 있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떻게요? 매년 수원 하성 가는 길 갔다가 실제로 합니다. 말 타고 옷 입고 시도를 합니다. 관건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되게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옛날에 한강에 다리가 없단 말이야. 지금 용산 알지? 용산에서 노량진 오는 그 철교 있지? 지하철 다니는 거 있지? 네, 그 길이 수원 행차하는 그 길 첫 번째 코스예요. 거기에 네, 길을 만듭니다. 뭘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묶어 계속 연결시켜서 거기에 그 다음에 한강에다가 커다란 양쪽에 중간중간에다가 커다란 막대 나무를 심어 그 배를 고정시키고 거기 편편하게 합판을 쫙 깔아. 그리고 거기에 흙을 쫙 깔아.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말을 타고 정조 임금이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가. 용산에서 가서 저쪽 서울 내곽에 금천구로 빠져서 그 다음에 안양, 그 다음에 오산, 수원까지 쭉 가게 되는 길들이에요. 그게 하성 가는 길이에요. 그걸 전부 다 어디에 만들어놨어요? 의계에다 기록해놨다고. 의계에다가. 수원 하성 행차도 의계가 있다고. 이해 가셨어요? 그게 현재 다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로 되어 있다고. 유네스코까지 다 등록되어 있다고. 엄청난 보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규장각 설치. 왕권과 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 창덕궁에 설치했다. 창덕궁 밑줄 그으시죠. 창덕궁에. 기출이죠, 이것도. 이걸 내규장각이라고 불러요. 창덕궁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설치하죠. 하나는 강화도, 하나는 창덕궁에. 분산 배치하죠. 혹시 전쟁이라든가 별난으로 불타 사라질 걸 대비해서. 그런데 하나 어떤 게 사라졌죠, 이게. 이거 사라졌죠. 프랑스 애들 강화도를 침략해 왔죠. 병인양요라고 그러죠. 이때 의계들이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 받아왔죠, 최근에. 대신에 이제 계약을 5년마다 대여에 대한 경신을 하게 돼야 돼요. 5년짜리 경신, 5년에 한 번씩 가서 도장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2층에 가면 의계가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출입니다. 네. 정유절목 보시죠. 정유절목. 아까 설명드렸죠. 정유절목 색깔 이미 들어가 있고 좀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들이 문과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 사인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희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네. 서희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패스 넘겨주시죠. 초계 문신제.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 만천명월 주인홍을 자천하며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지혜교육하였다.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들, 능력 있는 관리들을 지정했다. 초계 문신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영조로부터, 영조 임금이 너무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본인이 여기 강사 노릇해. 모든 과목을 강사를 해요. 대단하죠. 이때 정약용이 대표적인 영조의 제자가 됩니다. 그 영리한 정약용이 영조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18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정약용이 관직에 나와서 18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 최고 석학이
왕의 교육을 받을 정도면 그 왕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보통이 아니겠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특이하죠? 18년 동안 교육받고 정리하게 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18년 교육받고 18년 동안 전라도 광진 유배가 거기서 500원의 저서들을 남기죠. 네.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걸 초계 문신자라 합니다. 뭐 하는 거죠, 그럼? 초계 문신자는? 목적이 뭘까요? 지가 공부를 잘하니까 얘들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재미가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봐. 선생님이 정조야. 이제 막 왕이 됐어. 근데 내 사람이 별로 없어. 그치? 원래 어떤 애들만 있어? 아까 벽파, 시파 중에 주로 어떤 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벽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노론 애들이잖아. 노론 벽파들 잡았잖아. 아버지 세대는 시파잖아. 그럼 나도 시파 애들이 왔긴 왔지만 인원이 많지가 않아. 전부 다 얘들 바글바글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벽파 애들로. 그럼 내가 왕이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한 거야. 아이씨, 차라리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새로 가거시하면 뽑혀온 애들 있잖아. 내 사람을 교육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판단해서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요즘 말 치면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아, 얘 괜찮겠다. 얘. 내가 얘 가르치면 잘 따라오겠다. 내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을 골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제도는 뭐죠? 본인이 스스로 인재를 모아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야. 목적 뭐죠? 왕권을? 그렇지. 왕권을 강화할 목적인 거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을 만드는데 교육시켜가지고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교육 받으려고 하겠어요? 웬만해가지고. 왜냐면 과거시험이라는 게 공부, 우리는 최고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합격한 애들인데. 그런데 정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너무 유식하니까. 네, 똑똑하니까. 수원화성. 사도세자의 명예회복,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 선물이기도 해요.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환갑되면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궁궐은 선물 못하고 30평짜리 아파트 신축 건물로. 선생님 그 돈이 얼만데요? 네, 김영란법 때 못합니다. 김영란법이 뭐 없으면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상공인을 유치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상징적 자급도시로, 자급도시를 줄고 있죠. 네, 상업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자급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새로운 도시. 아마 정조임금은 서울이 좀 지겨웠을 거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환경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의 궁궐이 아마 좀 따분하기도 하고 새로운 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정 가시죠. 서양의 건축기구를 활용했다. 거중기, 농로 밑줄 보시죠. 거중기와 농로. 한능금 이런 거 나오더라. 거중기, 농로들 이용해서 10년짜리 공사를 2년 만에 완성하게 끝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대유둔전, 밑줄. 대유둔전. 국영농장을 설립, 경비를 충당하게 해서. 우리 둔전 공부하셨잖아요. 군둔전, 역둔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대유둔전이니까 촌화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대유둔전.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실록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쌀들이 있잖아요. 정조임금이 대유둔전에서 추악된 쌀 가지고 밥을 짓는데 정조가 직접 가서 참여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공사하신 분, 일하시는 인부들 이렇게 밥, 식사 막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죠.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조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럴 정도. 애민정신 되게 강하죠. 네. 이런 군주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한 번쯤. 우리 생에 이런 군주 한번 만나야 되는데 어때? 우리 기대해 볼까요? 언젠가 나오겠죠? 여기 와서 저희들하고 밥 먹자고 하신 분 오늘 괜찮잖아. 대통령이 왔는데 야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 데 의미를 주는 좋은 거잖아요. 아니 물어보고 싶은 얘기 막 물어도 되잖아. 생각이 없어? 알았어요. 성군을 만들고 싶지 않군요. 그 다음에요. 하성 건설 후 개성, 강화도, 남한산을 함께 묶어 서울을 방어한 이성도시 사도 유수관, 그걸 사유수라고 불러요. 밑줄고 사유수. 개성,
강화도, 수원, 강주입니다. 개성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개성. 강화도는 우리 왕이 언제든지 전란에 몽진할 수 있는 대피 장소이기도 하고, 수원은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강주도 마찬가지죠. 성남에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사유수라 불러요. 일종의 서울을 지키는 디펜스, 이성도시라 보시면 돼요. 서울을 지키기 위한, 디펜스하기 위한 이성도시, 사유수라고 합니다. 이걸 사유수 제도라고도 합니다. 원행, 을묘, 정리, 의계, 행차에 관한 일정, 비용, 참가자, 행차 등을 전부 다 수록하였다. 하성, 성역, 의계, 공사에 필요한 걸 다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용산에서 노량지 건너서 금천구 건너서 쭉 수원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그림과 글로서 적어놓은 게 원행, 을묘, 정리, 의계예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하고 6.25 때 수원 화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하성, 성역, 의계의 원본을 가지고 다시 꽃까지 복원한 거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복원된 건축물들은 절대 유네스코 지정하지 않지만 이건 꽃같이 책을 보고 원본을 그대로 꽃같이 재현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해준 거야. 유네스코에서. 어디를? 수원 화성을.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의, 하성 행차시 노량나루에 배다리를 건설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용산에서 노량지까지 배를 쭉 엮어서 길을 만들었다. 이걸 배다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농행길의 노선으로 신장로, 시흥대로를 건설했다. 금천구 쪽 가다 보면 거기에 시흥대로가 있어요. 옛날 시흥대로를 통해서. 여기 시흥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인천 옆에 시흥시 아니야. 금천구 시흥대로가 있어요. 백성과 접촉기를 확대, 민의의 상언과 격정을 운영했다. 상언&, 격정의 밑줄, 상언과 격정. 상언, 격정, 영조 때도 이미 있었죠. 근데 정조 때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상언이란 말은 왕의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직접 왕을 보고. 격정은 뭐죠? 땡갈이나 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억울한 사정을 갖다가 이걸 봐봐, 이렇게. 이걸 막 치는 거야, 왕이 앞에. 저기요! 이렇게. 안 들리잖아. 땡이나 갱갈 좀 시끄럽잖아. 음악 소리 나잖아. 뒤로 돌아보겠지. 그러면, 야, 저기 빨리 알아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럼 지나가서 부다고 종이를 가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는데요. 인천에 새로운 시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뭔데요? 마음에 안 들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 부정부패가 있나요? 부정부패가 뭐가 있습니다. 막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관리를 파견해서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이때 왕을 보는 행위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볼관자, 빛광자, 빛을 본다. 관광. 네. 관광차 많이 다니죠, 요즘에. 네. 한번 봐보세요. 관광차 안에 왕이 있는지 한번 봐봐주세요. 네. 앞으로 혹시 관광차 지나가게 되면 영조, 정조 생각하시라고요. 상언과 격정이 관광을 비롯해서 처음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미음번의 별표 한 3개 갑니다. 수령의 권한 강화.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여 자르시고요. 향약. 원래 향약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죠? 향해죠, 향해. 양반들이 모임이었죠. 우리 동네 양반들이 모임이 향약을 주관했죠. 근데 대신 누가 하게 됐다? 수령이 하게 되었다. 예전에 이랬잖아요, 선생님이. 수령들이 밑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되게 잘 나옵니다. 지문에 또는 사료에 되게 잘 나오는 빈출이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수령의 9년단 향에 직접 주관하게 되었다. 치적, 신의 통공, 별표 한 3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상업 진작, 광산 개발도 장려, 서울의 인구가 증가, 도성 밖에 신촌, 새로운 새마을이 만들. 신의 통공도 꼭 잡으셔야 된다. 신의 통공도 보시죠. 한자로 들어오니까 신을 자르시면 돼. 신을 잘라, 슬러시. 궁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곽이 있죠, 서울에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성을 쌓았다고. 서울에 경복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울을 갖다 다른 말로 성곽이 있다 해서 한양을 한성이라고 불렀다고. 예. 우리 사대문이 있고 중간중간에 소대문이 있어.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지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강에 보시면 우리 홍대 있지. 홍대를 출발점에 저기 종로까지 쭉 이렇게 거기가 한성이야. 한양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 한강 건너편에 있지. 노량진, 영등포 이쪽 있지. 이쪽은 다 옛날에 경기도 땅이야. 그 서울의 지금 3분의 2 이상은 다 경기도 땅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야. 옛날 500 전에 원래 그 서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과 그때 서울의 모습은 달라. 한강 이쪽만 서울이고 이쪽은 다 경기도 땅이야. 그래서 봐봐. 한양에서 이렇게 한강이 흐르잖아. 한강 이쪽에 있는 걸 양자를 붙여. 옛날 지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지명 중에 양자가 붙어 있다면 그 지명, 거기 동네에 분명히 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강 위에 있는 도시를 갖다가 양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 이쪽이 뭐라 불러? 한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옛날 서울의 명칭을. 요 지명을 공부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팁이기도 해요. 아니, 이거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듣겠어? 한양이, 선생님 서울은 뭐고, 한양은 뭐고, 한성은 뭐고, 다 설명됐잖아요. 원래 명칭은 뭐예요? 서울이야. 그지? 한강 이쪽의 도시에 대해서 뭐야? 한양이야. 궁궐이 만들어졌네, 이제. 조선이 건국되니까. 그래서 궁궐로 만들고 중간중간에 성이 쌓이게 됐네. 통제를 하기 시작하네. 한성이야. 성이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사대문과 작은 소대문을 통해서만이 한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서울을 철두철미하게 왕성 도시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해통공 봐봐. 자, 봐보자. 시전상이 뭡니다. 조선시대는 뭐죠? 뭘 억압하죠? 상업을 억압하죠. 그죠? 농본 억상 정책이잖아요. 농사가 본이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농본 억상 정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국가로부터 허가해준 상인들이 있어요. 이걸 시전상이라 불러요. 이걸 관허상이라 불러요.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만이 장사할 수 있어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혜를 받은 거지. 쉽게 해서 독점 체계를 가진다고. 자, 여기 시전상인, 여기 시전상인, 여기 하나씩 있다고. 하나. 자, 한 가게에서는 하나의 품목만이 판매해요. 이런 식으로 슈퍼나 마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기 이쪽 동네는 물만 팔겠습니다. 생수만 팔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게는. 이 동네는 우리는 농기구만 팔겠습니다. 이쪽 다 우리 동네는 빵만 팔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일 가게 일 품목만 했다는 거야. 근데 종로 앞에 여기 유기전은 6가지 물건을 판매해요. 그 유기전이야. 그리고 여기는 특혜를 받아. 왜? 왕실 앞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들 되게 많이 구입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실에서 물건 구입하려는데 앞에 시전상인 같은 거 없어. 왜 없습니까? 저희는 일품목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필요하십니까? 야, 옷감이 좀 필요한데. 예, 옷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유기전은 되게 특혜받는 가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부로부터.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종조식의 중요한 게 뭐죠? 아까 후기 되면 어떻게 시골에서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을 서울로 모기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1년 내에 농사지어도 생기는 것도 농사질 땅도 없고 서울에 가서 어떻게 내 인력, 노동력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시전상인은 돈을 벌지만 이 사람들은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한 품목이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내 통공정책을 펼칩니다. 봐볼게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에 금난 정권을 철폐합니다. 자유로운 상업 진작, 광산 개발도 장려, 서울의 인구 증가, 도성박 신축 말씀 등. 자, 볼까요?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걸 금난 정권이라 불러요.
자, 보세요. 나중에 또 선생님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면 안 돼. 봐봐봐. 여기 시전 상인 있지, 이렇게. 응? 여기 있잖아. 장사 잘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잘 되지, 시전 상인도. 물건 팔 수 있는 국가로 허가받은 유일한 관우 상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그러면 여기 가지고 난장하면 되겠다. 점포가 아니지만 앞에다 바닥에다 뭐 놓고 우리 가끔 요즘에도 뭐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뭐 벗기고 계세요. 뭐 농작물들 이렇게 도라지도 벗기고 계시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가다 보면 지하철도 있어요. 가끔. 예. 선생님 가끔 저기 신길역에 이렇게 환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길역에도 보면 그 많은 인파 속에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일부 분들이 이렇게 양파냐고 뭐지? 뭐 농작물 몇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봤거든요. 예. 가끔 또 이제 지하철 그 직원들이 나오시면은 이제 장사 영업 못하게 이렇게 짐 싸서 보내거든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허가되지 않는 걸 판매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시전 상인 주변에 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전 상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이걸 난전이라 불러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장사는 난전을 그 많은 고난을 전자를 모두 전장에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선생님. 자, 우리 시중에 보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 있어. 어느 도시든 간에. 그죠? 자, 이마트 장사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마트 앞에서 선생님이 자판대를 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저기요 선생님 여기서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난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마트만 허가된 영업을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1차 말이 경고합니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처자식도 먹여 살려요. 그때 이마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난전에 있는 그 전부 행표로 물건을 빼앗고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자기 재산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 금난 정권은 시장 상인에게 권한을 줬다는 얘기야. 자, 다시 봐, 그러면. 지금 이마트 앞에 장항산다 이마트 직원이 아주 행패하면 할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금난 정권이었고, 이 시전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면, 특정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단속 권한은 누가 있죠? 앞에 우리 학원 앞에 노점에서 장사하게 된다면 이 단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 일반인이 아니야. 앞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직원이 와가지고 깽판 넣고 물건 박살내고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 봐봐. 공무원이 가져야 할 권한을 누구에게 줘버린 거야? 시전 상인에게 그 권한을 임해줘버린 거야. 이거 뭐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돼?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이런 권한을 시전 상인의 권한을 줬다. 요즘 이마트 직원에게 줬다는 거야. 행패 불에도 물건을 파괴해도 이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금난 정권 어떻게 했다? 없앴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 뭐죠 그러면? 무슨 정치를 얘기하죠? 백성을 위한 정치니까 이민 정치를 한 거야. 아니 먹고 살아야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야. 가족이 4, 5, 6, 7, 8, 10 되는데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 가서 쫄딱 굶어야 되는데. 정제 정책이야. 이민 정책이야. 이민 정책이야. 그래서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됐죠? 되게 참 잘 나와. 왜냐면 읽어가지고 잘 이해 못해 이거. 오케이? 금난 정권은 원래 누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공무원이 가져야 돼. 근데 지금 누구한테 임했대? 시전 상인들한테 임하다 보니 얘들 형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가끔 옛날 사극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시전 상인에서 이렇게 가판대 열고 막 장사해. 특히 여성들 같은 게 어떻게 장신구 있잖아. 장신구 같은 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가판대에서 장사해. 근데 시전 상인들 와서 어떻게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장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빨리 치우세요. 아니 하나 더 팔아야죠. 그때 또 이제 달라져. 막.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파괴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져. 왜 가능했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난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시전 상인이 가지니까 꼼짝 못하고 막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누가 가져야 된다? 우리 공무원이 가져야 된다고. 근데 이걸 공무원이 헛짓거리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네. 금단조건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압니다. 설명을 잘은 못하지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어디하다 말했어 지금 이제. 금난정거라다 말했지. 편찬사업, 동문이고 탁지지 초간지고 했던 것들이 반복됐네요. 네. 문체 반정운동. 문체 반정운동 보겠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지울까요? 너무 많아졌어. 쓸 데가 없어졌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얘기. 파는 책은 아닌데요. 일종의 요즘 말로 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는 책이 된 거죠. 박지원이 자제군관으로 청나라에 자기 가족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여기 머무릅니다. 청황제가요. 청황제가 생일입니다. 서울에 출발해서 이렇게 압록강까지 이렇게 넘어 이렇게 생일 선물을 쿠팡에 택배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당일 배송해 주니까 참 좋을 텐데, 새벽 1시면 도착할 텐데 본인들이 직접 진보다리 쌓아매고 저기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도착하고 봤더니 날 새고 도착해 봤더니 황제가 없어요. 여기에.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갔대요? 열하지역으로 갔대요. 열하지역이 어디입니까? 찾아봤더니 여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쯤 되는 나이예요. 날씨예요. 지금 온도가. 그러니까 추운 지역으로, 좀 더 추운 지역, 온도가 좀 더 낮은 지역으로 내 몸을 피한 거야. 이게 열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서라는 단어가 더위를 피한다는 거거든요. 피서. 피할 피자. 더위 숫자.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피서가 아니야. 더 더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산에 피서를 간다는 얘기는 잘된 얘기, 잘못된 얘기야.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피서 간다는 말이 안 맞는 거야. 더 뜨거운 데로 간 거야. 찾아간 거야. 그럼 될 수 있나? 우리 서울에 산다면 이쪽으로 돌아야 돼. 최소한 우리는 38선 이남에 가장 가까운 강원도 쪽으로 가야 피서가 되는 거예요.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마음대로 가죠. 뭐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부산을 가든 상관없어. 피서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알았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짐을 싸고 열하까지 날밤 새서 열하지까지 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그동안 썼던 얘기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 책 제목을 열하일기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왔다 다시 이렇게 온 지역 본인의 여행 기록문을 기행문을 쫙 적었다고 이렇게. 그 당시 책으로 편찬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기로 적었다고 이렇게. 근데 옆에 지인이 아니 이번에 열하 갔다 왔다면서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일기를 적었는데 한번 봐볼래? 이렇게 주는 거야. 이 친구 주는 거야. 봐봐. 받아봐. 받은 책 해봐. 받았지? 쭉 읽어봤어. 와 재밌는 거야. 일단 읽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구어체 방식으로 소설됐어요. 기존에 우리 방식은 문어체거든요.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보호 막 이런 식으로 문법에 맞게끔 한자를 적었던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순서대로 한자를 적어버리는 거야. 구어체적으로. 그러니까 읽기가 되게 좋아. 아니 우리가 영어를 읽고 막 직독 직해가 쉽지가 않아. 우리 글이 아니니까. 주어가 뭐야 이게? 뭘 주간 목적어 뭐야? 그런다 비서 그래 우리가. 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우리하고 우리나라 말과 지금 어순이 다르잖아.
우리는 목적어가 바로 나오잖아. 그잖아. 나는 학교에 간다. 목적어 여기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 주어, 동사, 목적. 우리 어떻게? 학교 가자? 학교 갈래? 바로 목적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우리말이 편하고 좋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가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간접보, 직접 목적 이거 다 분석하다 보니 시간 다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 거야. 되게 재밌었어. 자, 이 사람이 그대로 필사해요. 이거 또 필사본이라고 그래. 열하일기는 결과적으로 필사본이 필사본을 만들고 필사본이 필사를 만들고 필사본이 필사를 만들고 누구 손가락에 들어간 거야? 정주 손가락에 들어가게 된 거야. 재밌다는 얘기니까. 나 시중에 재밌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책으로 나온 게 있어서 봐주십시오. 본 거야. 아, 재밌네. 재밌어. 왜? 본인도 신기한 문화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이거 누가 적었냐? 박지원이요. 박지원이 누군데? 노론입니다. 노론이야? 야, 책 다시 쓰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갖다가 문체 반정도라고요. 예, 재미는 있는데 누구 때문에? 박지원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속된 봉당이 뭐였기 때문에? 노론이기 때문에. 실은 박지원은 과거 초시에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2차, 3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왜? 보시면 안 맞잖아요, 지금. 예, 정조 시기이기도 하고, 같은 노론이지만 노론과 소론에 분리되어 있고, 어차피 본인이 들어가면 붕당섬에 휘말릴 것 같고,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합니다. 제야 인사로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가족은 전부 다 관직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자제군관 따라가 청나를 갖다 한번 보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열하일기 내에 선생님이 본 것 중에 재밌는 거, 인상 깊은 것만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우리 서울과 지방에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는데 박지원의 눈에 보인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빨리 선두에 나가는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 선도하는 거니까 인구도 많고. 서울이라는 동네 예를 들어보자요. 서울이라는 동네 특징이 박지원이 설명하는 특징은 우리 식사 다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똥바다였어요. 인분, 동물 모든 것들이 집 앞뒤 온통 사방에 잠다 이걸로 집원벅이 돼 있었어요. 악시에 지나가려치면 이렇게 피해서 가했다는 얘기예요. 되게 통행하는데도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180도 달라졌어요. 도로가에 주변에 일절 없어요. 혹시 우리가 간다고 해서 다 치운 거 아닐까? 청소한 거 아닐까?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졌어요. 그 청에 도착해서도 영경의 베이징의 시에도 아예 없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서울에서는 청나라를 갖다가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오랑캐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정작 가서 봤더니 오랑캐는 너무 청결한 거야. 말미 이렇게 나왔어요. 오랑캐는 진정 우리 조선인. 이생관념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나라가 오랑캐로 얘기할 줄. 우리가 오랑캐지.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 주변에 쫙 인분과 동물 쫙 해보세요. 우리 요즘에 개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전부 다 되게 봉지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산책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정리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쨌든 하나 누가 정리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욕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키우려면 개를 안 키워야지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누구보다 정리하라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개 키우신 분들은 또 가다가 있으면 치우더라고요. 보니까 또 진정 개를 사랑하시는 분이 생각났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저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걸 가끔 목격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신문화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례로 이것만 살짝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 이게 이념적인 것만 우리가 선진국이야. 서울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되게 비실용적이라는 거야. 되게 가식적이라는 거야. 우리 선비들한 사람들이. 아니 이거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래를 갖다 오랑캐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가 되죠 이제? 나오는 게 과학기구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거야. 과학기구가. 왜 들어온 줄 아시죠?
청나라도 마찬가지. 청나라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천체 관측 기구가 약해요. 천체 관측 기구가 약해요. 이걸 서양 애들이 치고 들어와요. 서양에 누가 들어올까요? 우리는 종교를 전파할 때 그 상대국가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퍼뜨리고 빨리 수용해. 오,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덤으로 종교를 수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건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보니까 중국의 가장 약점이 천체 관측 기구예요. 얘들은 황제를 지칭해요. 얘들, 중국 애들은. 황제를 칭하는데 별자리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별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양의 관측 기구예요. 그 취약점을 확 치고 들어가. 기계를 하나 가져와. 관련자 불러와. 책도 가져왔어. 오늘 어떤 우주에 쇼가 하나 발견되고 발생될 겁니다. 일주일 뒤에 나올 겁니다. 한번 와서 봐주실래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청나라 같은 나라는 이걸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맞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이 관측 기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비밀스럽게 높은 산에다 설치하게 되고 여기를 통제 구역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정확한 정보들을 왕에게 보고하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청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가죠. 그럼 아프리카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만큼 어떻게? 위생시설이 되게 약해요. 의사, 간호사 수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또는 목회자 겸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아프리카를 향해서 개척교회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많은 피해도 입습니다. 아직까지 반발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요즘에 뭐냐면 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구 코치들이 일부가 상당수 개신교 신자들이 전도사로 파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몸을 부딪히면서 가르치면서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의 꽃같이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을 파고 들어왔어. 우리 근세 국가의 가장 취약점이 뭐였어? 의료시설이었어. 그래서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의사 겸 선교사 겸 사업가 비즈니스맨 겸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하나씩 토대를 닦아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장 빨리 들어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팔도로 본다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였겠어? 가장 수탈이 심하고 많이 뺏긴 동네가 평안도야. 평안도가 청나라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되게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다른 토에 비해서. 근데 서울에서 양반들이 봤을 때 아니 평안도 사람들 수입이 좋다고? 가만히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지. 남이 부자 되는 거 볼 수 없지. 내가 뺏어 먹어야지. 권력자들이 가서 빼앗아 먹기 시작해. 그럼 평안도 도민들이 억울할까 즐거울까? 당연히 억울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누군가의 권력자에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카톨릭 착 치고 들어. 억울하시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오 이렇게 딱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제 하삼도요. 다음이 이제 하삼도야. 하삼도가 동학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빨리 받아들인 계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들도 마찬가지겠죠. 빨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동네가 가장 빨리 종교가 들어오게 돼 있어.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하삼도 쪽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에요. 나는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가는 거야.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아프리카를 간다면 어느 지역을 간다면 내가 판단해서 그 지역을 가는 거야. A 지역 갈지 B 지역 갈지 C 지역 찾아서 가는 거야. 네. 이게 종교가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가 전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취약점들. 알고 보면 속으로 좀 속상하지. 우리 입장에서 아 진짜 우리나라 진짜 형편없는 나라였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어떻게 막말로 해서 먹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야. 초중고로 최소한 나온 사람들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신 분들이라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다 이해가는 내용들이야. 이런 내용들이. 아, 이게 그래서 열할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좀 길어졌습니다.
주교사 7급 기출입니다. 우리 아까 배달이 났다고 그랬죠?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그 중부관청이 주교사입니다. 예, 주교사입니다. 그런데 후기 가면 끝에 거 봐야 돼. 조운량이 늘어나자 주교사 소속된 배를 이용해 조운에 이용되게 됐다. 조운은 지방의 세금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불러요. 배조자입니다. 배조자. 배를 이용해서 운하, 즉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그죠? 지방의 세금을 모아놓은 창고를 조창이라고 하죠. 조창에 세금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여기는 서울을 경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경창은 주로 오늘날의 용산, 그 다음에 마포, 이 지역에다가 주로 창고가 있어서 지방의 세금이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나 지금이나 용산과 마포, 홍대 쪽은 사람이 붐비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용산과 마포 같은, 홍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은 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은행이 필요해요. 그 용산과 마포 쪽은 어떻게 은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죠? 먹어야 하잖아. 그죠? 요식업이, 식당이 많아져야 돼요. 술집도 많아야 돼요. 식당뿐만 아니라 술집도 많아야 돼요. 밥 먹어서 술도 한 잔 해야지. 밤이 깊었네? 숙박업도 발달해야 돼요. 호텔 같은 업들도 되게 발달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술집이라는 것도 있지만 유흥시설. 네. 지금 용산과 마포 쪽 가면 어떻게 이게 하나로 한 덩어리 바운더리 돼가지고 뭉쳐있어. 네. 가끔 우리 지방에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이 지방도 가끔 내려가니까 홍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홍대 가면 되지. 뭘 가보고 싶은 게 뭐야. 무슨 그냥 서울에 가서 홍대 가면 되지 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냐고? 아니 택시를 타든 차를 끌고 운전을 해오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한번 가면 되지 뭘. 이게 되게 낯설어요. 가보지 않은 분들은 낯서요. 자주 가보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주 안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가끔 봐요. 여러분 관계없겠지만 가끔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산과 마포가 붐비는 이유 아시겠죠? 예전부터 붐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붐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율정책 하나 지어도 됩니다. 끝에 나주 개서 사건 보시죠. 나주 개서 사건. 영조 31년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모 사건이다. 소론의 윤지는 영조 직위년에 노론을 공격받아 나주로 유배. 기양사례하는 도중에 나주 목사 이하증 등과 모의 후 민심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대조바에 써서 나주 객사에 붙였다. 객 발각돼 사용되었다. 핵심은 나주 개수 사건 영조라고 체크하면 돼요. 영조 때 나주 개수 사건. 뭘까요? 이 내용이 뭘까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영조가 연인군 시기에 이복 형에게 약 먹고 난 다음에 상극이라고 할 수는 꽃감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꽃감을 줌으로써 직접적 사인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는 거야.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인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나주 지역에도 방을 붙여서 방이랑 큰 대자보에 커다란 종이에다 글씨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직접적 사인인지 아닌지 우리 의학적인 게 없는데 이게 자꾸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비방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주 개수 사건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단지 시대만 물어봅니다. 영조다. 나주 개수 사건을 사료로 던져준 다음에 이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본 다음에 영조의 정책을 여러분 선택 고르시면 된다. 시작하도록 합니다.